방금 전 내 남자친구 준우가 오늘 저녁 식사를 하자고 문자를 보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그 준우가 지난 주말에 다른 여자의 아파트에서 보내고 그녀의 침대에서 셀카를 찍어 보내며 신뢰에 대한 뒤틀린 교훈을 주려 했던 바로 그 준우 말이다. 나는 지금 핸드폰을 보며 그가 정말 미쳤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많은 무시를 견딜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솔직히 지난 3주간의 정신 나간 상황을 보면 둘 다일 수도 있겠다.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모든 일이 너무 엉망이라 내 스스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글로 써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내가 미친 건지 아니면 내 남자친구가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선을 넘었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3주 전 준우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그의 후배 유나가 룸메이트 문제로 고민이라고 언급했다. 유나의 룸메이트가 2주 통보만 하고 나가버려서 월세 내는 것 때문에 걱정이라고 했다. 평범한 친구의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룸메이트 찾는 앱을 추천하거나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준우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폭탄을 떨어뜨렸다. 그가 유나의 집에서 몇 주 동안 지내며 그녀가 새 룸메이트를 찾을 때까지 월세를 도울 거라고 했다. 그냥 그렇게. 토론도 없이. 내 기분을 묻지도 않고. 그냥 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함께 살겠다는 선언이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고 웃었다. 누가 여자친구한테 다른 여자와 함께 살겠다고 발표하고는 여자친구가 그냥 웃으며 받아들이길 기대하겠는가? 하지만 준우는 웃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그의 관대함에 감동해야 한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내가 그런 상황이 불편하다고 말했을 때 그는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내가 이기적이라고 했다. 이기적이라니? 마치 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함께 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내가 끔찍한 사람인 것처럼 그는 내가 그를 신뢰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내 반응이 내 본색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나는 이것이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하려 했다. 이건 경계와 존중의 문제였다. 신뢰 수준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커플들이 이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준우는 계속해서 내가 통제적이고 불안하다는 이야기로 돌아왔다. 마치 그런 단어들이 나를 주눅들게 해서 사과하게 만들 더러운 단어인 것처럼 논쟁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됐다. 그는 내가 남자 동료들과 친하게 지냈던 때나 내 전 남자친구 태연이 내 집에 있는 그의 물건에 대해 문자를 보냈던 때를 계속 들먹였다. 그는 그런 상황들이 그가 다른 여자와 문자 그대로 함께 사는 것과 동등하다고 행동했다. 그 정신적 체조는 솔직히 인상적이었다. 정말 화가 났던 것은 그가 계속 유나의 상황을 마치 그녀가 그의 개인적 개입 없이는 노숙자가 될 무력한 희생자인 것처럼 묘사했다는 점이다. 이 여자는 25살의 괜찮은 직업을 가진 대학 졸업자다. 그녀는 무력하지 않다. 내 남자친구가 그녀와 같이 살게 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 룸메이트 문제를 처리하는 수백만 가지 방법이 있다. 하지만 준우에 따르면 내가 대안을 제안하는 것은 냉정한 일이었다. 내가 제안한 모든 해결책은 거절되었다. 왜냐하면 그가 직접 그녀의 임시 동거인이 되어 구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 영웅 콤플렉스는 정말 비현실적이었다. 최악의 부분은 유나가 우리의 싸움에 대해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다. 준우는 내 소위 신뢰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그녀의 의견을 구하며 우리의 관계 문제를 그녀와 논의하고 있었다. 그들이 내 행동을 분석하고 우리 관계에 대해 내 뒤에서 전략을 짜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정말 분노했다. 그래서 나는 내 입장을 고수했다. 나는 그 상황이 불편하고 유나를 돕도해 그와 함께 살게 되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아마도 그가 내 감정을 충분히 존중해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 지난 금요일 밤 준우는 유나의 집에 가서 룸메이트 인터뷰를 위해 여분의 방을 정리하는 것을 도울 거라고 발표했다. 그는 아마도 정리할 것이 많아서
늦게까지 있을 거라고 했다. 괜찮았다. 어쨌든 나는 내 친구 미라와 약속이 있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토요일 아침이 되었는데도 그에게서 소식이 없었다. 아침 인사 문자도, 확인 메시지도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마침내 정리는 어땠냐고 물었을 때 그는 정말 가볍게 그들이 너무 늦게까지 일해서 너무 피곤해서 집에 운전해 가기 힘들어 거기서 자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짜증이 났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아마도 그들은 정말 늦게까지 일했고 그건 실용적인 결정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오쯤 내 폰이 울리면서 내 피를 끓게 하는 알림이 왔다. 준우가 유나의 침대에서 셔츠를 벗은 채 찍은 셀카였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은 신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라는 캡션이 붙어 있었다. 나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처리하려고 그 사진을 5분 동안 응시했다. 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의 집에서 밤을 보내고 그녀의 침대에서 일어나 그것을 증명하는 사진을 보내는 것이 신뢰에 대한 교훈이라고 생각했다니 그 뻔뻔함은 숨이 막힐 정도였다. 도대체 누가 그러지? 누가 여자친구에게 다른 여자의 침대에서 셔츠를 벗은 셀카를 보내는 것이 신뢰에 대한 교훈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치 의도적으로 내 모든 감정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것 같았다. 나는 즉시 그에게 전화했고 그는 너무 쾌활하게 첫 번째 벨소리에 받았다. 내가 그 사진을 왜 보냈냐고 물었을 때 그는 어리둥절한 척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숨기는 대신 투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고맙게 여겨질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투명하다니. 마치 다른 여자의 침대에서 셀카를 찍는 것이 투명함이지 고의적인 도발이 아닌 것처럼 대화는 거기서 빠르게 격해졌다. 나는 그 사진을 보내는 것이 무례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며 유나의 집에서 밤을 보내는 것은 나에게 선을 넘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과하거나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이해하는 대신 그는 더 강화했다. 그는 내가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의 주장을 증명하고 있으며 내가 우리 관계에 안정감을 느낀다면 그가 친구를 돕는 것을 그렇게 큰 문제로 만들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내 반응이 그가 우리의 관계 역학을 재고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할 뻔뻔함을 가졌다. 그때 나는 이것이 더 이상 유나의 룸메이트 상황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준우가 얼마나 많이 내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지, 내가 마침내 폭발하기 전에 얼마나 멀리 내 경계를 밀어붙일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이었다. 솔직히 그는 곧 그 답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일요일 저녁에 유나로부터 직접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받았을 때 왔다. 나는 이 여자와 직접 대화한 적이 없었는데 그녀는 우리의 관계 문제에 끼어들 자격이 있다고 느꼈다. 그녀의 메시지는 짧고 달콤했다. 그녀는 내가 준우 같은 사람과 사귀려면 기계를 가져야 한다고, 내 불안함이 보기 창피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준우가 내가 드라마를 만들지 않고 여자친구들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 메시지를 빠르게 캡처했다. 이 여자가 내 관계에 대해 내게 메시지를 보내는 뻔뻔함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넘어섰다. 그리고 그녀가 분명히 준우와 우리의 사적인 일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준우에게 유나의 메시지에 대해 따졌을 때 그는 거의 놀라지 않았다. 그는 유나가 우리의 싸움이 그를 얼마나 스트레스 받게 하는지 볼 수 있어서 그저 그를 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그녀가 내게 메시지를 보낼 권리를 옹호하고 그녀가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했다. 그때가 내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관계 경계에 대해 강의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과 사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다른 여자가 내게 내 남자친구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적인 재앙의 3주차에 있다. 그리고 준우는 방금 오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다. 내 일부는 그가 특별한 발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하지만 더 큰 부분은 이미 내가 그에게 말할 것을 정확히 계획하고 있다. 준우가 이런 작은 게임을 하고 내 경계를 시험하는 동안 나도 내 계획을 세워왔다. 그리고 그가 일부 테스트는 양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배울 때가 된 것 같다. 오늘 저녁 식사 대화 후에 여러분께 업데이트하겠다. 이것이 흥미로울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첫 번째 업데이트. 오늘 저녁 식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지금 식당 주차장에 앉아 있다. 왜냐하면 준우가 방금 한 행동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나자고 한 거 기억하지? 자, 이 남자가 완전히 미쳤고 내가 그를 정말 알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니 각오하고 들어라. 나는 식당에 먼저 도착해서 그가 어떤 폭탄을 터뜨릴지 정신적으로 준비하는데 10분을 보냈다. 내 일부는 그가 윤아 상황에 대해 제정신이 돌아와 사과할지도 모른다고 바랐다. 전혀 아니었다. 준우는 여자친구를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무시한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신감 넘치게 걸어 들어왔다. 그는 예전에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저 뽐내는 것처럼 보이는 미소를 지으며 내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지난 며칠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에 대한 사과도 인정도 없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벼운 대화만 내가 특별한 저녁 대화가 필요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그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 관계와 상황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보통 그런 어조는 누군가가 이별하려 할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위가 내려앉았다. 하지만 나와 이별하는 대신 그는 최근의 갈등이 내 행동에서 우려되는 패턴을 보여주었다는 전체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내 신뢰 문제가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된다고 했다. 그가 한 모든 일 후에 이 남자가 나를 문제로 만들려는 뻔뻔함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를 중단시키고 그가 정말 나의 부적절한 행동을 내 잘못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는 관계는 신뢰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그의 미리 준비된 작은 연설을 계속했고 그는 내가 정말 그가 찾고 있는 성숙한 관계를 준비했는지에 대해 생각해왔다고 했다. 그런 다음 그는 진짜 폭탄을 떨어뜨렸다. 그는 내 감정과 상관없이 윤아를 돕기 위해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는 내 불안이 그가 친구들을 대하는 방식을 좌우하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을 마치 그가 우정과 충성심을 위해 취하는 고귀한 입장인 것처럼 발표했다. 나는 방금 들은 내용을 처리하려고 10초 동안 그를 응시했다. 이 남자는 내가 분명히 언급한 경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함께 살 것이라고 말했고 그것을 우리 관계의 대규모 배신이 아니라 일종의 원칙적인 결정인 것처럼 틀을 잡았다. 나는 그에게 윤아의 주거 상황보다 내 편안함과 관계 경계를 우선시하기로 선택한 것이 맞는지 물었다. 그의 대답은 그가 누구보다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는 그저 그의 여자친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버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후 대화는 정말 비현실적이었다. 준우는 이것이 윤아보다 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했다. 이것은 내가 그를 신뢰하고 그의 우정을 지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친구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그의 결정이 왜 상처를 주고 무례한지 설명하려고 할 때마다 그는 내 반응이 내가 진지한 관계를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그는 정서적 성숙함과 건강한 경계와 같은 문구를 계속 사용했지만 분명히 이런 개념들은 그가 원하는 것에 내가 적응하는 것에만 적용되는 것 같았다. 정말 화가 났던 것은 그가 계속해서 내가 완전히 윤아를 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었다. 그저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라는 것뿐인데 말이다. 그들과 함께 살지 않고도 친구를 도울 수 있는 수백만 가지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을 때 그는 그런 대안들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며
유나는 특별히 그녀의 공간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가 왜 그가 특별히 그 사람이어야 하냐고 물었을 때, 그는 유나가 그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에게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가 한 말은 그가 그녀의 선택된 보호자가 되어 기분이 좋았고, 내 불편함은 그의 영웅 환상에 불편한 장애물일 뿐이라는 것이 분명했다. 전체 대화는 그가 일종의 조작 교본을 읽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제기한 모든 우려는 내 부분에서 성격적 결함으로 재구성되었다. 내가 설정하려고 한 모든 경계는 통제적이거나 불안하다고 기각되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이미 결정한 사람과 논쟁하는 것 같았고, 그는 듣는 척하는 신용만 하고 있었다. 더 나쁘게 만든 것은 그가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얼마나 차분하고 합리적이었는지였다. 그는 부적절한 행동을 변호하기보다는 마치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처럼 이 거만한 치료사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내가 상황이 반대라면 어떨지, 내가 그를 도우려고 남자친구와 함께 살기로 결정한다면 어떤 기분일지 물었을 때, 준우는 실제로 웃었다. 그는 그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는 나를 신뢰하고 그런 것에 위협을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그것을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뽐내는 느낌은 내가 물잔을 그의 머리에 던지고 싶게 만들었다. 나는 그 이중 기준에 대해 그를 몰아붙이고, 그가 내가 몇 주 동안 다른 남자와 함께 사는 것에 정말 괜찮을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했다. 그때 그의 침착하고 합리적인 행동이 약간 깨지기 시작했다. 그는 유나는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반면, 내 가상의 남자친구는 그저 내 친절함을 이용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비교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정신적 체조는 정말 인상적이었다. 유나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준우의 개인적 개입이 필요한 합법적인 위기였다. 하지만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남자친구를 돕는다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나를 이용하려는 사용자가 될 것이다. 이중 기준은 너무 뻔해서 거의 웃긴 정도였다.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내가 그가 유나와 함께 사는 동안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물었을 때 왔다. 우리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만날 건가? 내가 그를 그녀의 집에서 방문해도 괜찮을까? 이 배치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 예정인가? 그때 준우는 정말 불편해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진행하면서 알아가야 할 것이라는 모호한 대답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친구를 돕는데 시간 제한을 둘 수 없으며, 유나가 다시 제 자리를 잡는 동안 우리의 일상적인 루틴에 대해 유연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 구체적인 것을 요구했을 때, 그는 마침내 유나가 그녀의 주택 스트레스를 다루는 동안 내가 주변에 오는 것을 정말 편안하게 느끼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그는 내 존재가 그녀에게 이미 어려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긴장과 드라마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 이해가 잘 되는지 확인해 보자. 내 남자친구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돕기 위해 무기한 동안 나를 방문하고 싶지 않은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이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비합리적인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그것이 얼마나 미친 소리인지 들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유나의 감정도 타당하며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자신의 생활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분명히 내 자신의 남자친구의 거주 상황에 대한 내 감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나는 그 부스에 앉아 맞은편의 남자를 정말로 바라보았고 8개월 동안 처음으로 그를 명확히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일시적인 판단 실수나 경계에 대한 의사소통 실패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원하는 것에 내가 동의하도록 조작할 수 없을 때 그가 실제로 누구인지였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했다. 만약 우리 역할이 바뀌어서 내가 당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떤 남자와 함께 살겠다고 발표한다면 당신은 괜찮을 건가요? 그냥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에 대해 지지하고 이해하나요?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의 얼굴에 스친 표정이
그가 대답하기 전에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잠깐 동안 그의 가면이 벗겨졌고 나는 다른 남자의 필요를 그의 편안함보다 우선시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그가 정말로 어떻게 느끼는지 정확히 보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추스르고 합리적인 치료사 목소리로 돌아갔다. 그는 가설적인 상황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우리가 실제로 다루고 있는 실제 상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가 그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 꽤 말해준다고 지적했을 때 그는 내가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으며 내 논쟁적인 태도가 그가 우리의 관계 역학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다. 내 논쟁적인 태도, 내 신뢰 문제, 그의 우정을 지지하지 못하는 것, 내 정서적 성숙함의 부족. 준우에 따르면 나는 기본적으로 걸어다니는 레드 플래그였고 그는 내 문제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도울 만큼 인내심이 있어서 운이 좋았다. 우리가 식당을 떠날 때쯤 그는 내가 좋아하든 말든 유나와 함께 살 것이며 내 역할은 여자친구로서 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집을 꾸리는 동안 웃고 지지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그 여자는 특히 내가 멀리 있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준우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가 내가 행동과 태도를 바꿔야 하는 모든 방법들을 설명하는 동안 나는 나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내가 그의 작은 가정 실험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냥 앉아서 기다릴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이 얼마나 틀릴 수 있는지 정확히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밤과 내일 생각할 것이 있고 내일은 몇 통의 전화를 할 예정이다. 준우가 내 경계를 시험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무시를 참을 수 있는지 보고 싶다면 그는 곧 그의 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언가가 그가 기대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말해준다. 이 전체 상황을 처리하고 내 다음 움직임을 알아낼 시간을 가진 후에 여러분께 업데이트하겠다. 하지만 스포일러 알림. 나는 남자친구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변명하는 이해심 많은 여자친구가 되는 것을 그만뒀다. 장갑이 공식적으로 벗겨졌다. 두 번째 업데이트. 여러분, 나는 이 상황을 너무 재미있게 느끼고 있다. 솔직히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더 깊은 구멍을 파고 있는 준우를 지켜보는 것이 내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다. 그가 게임을 하고 내 경계를 시험하고 싶다면 두 사람이 그 게임을 할 수 있다. 내가 장갑을 벗었다고 말한 것 기억하지? 나는 수요일에 몇 통의 전화를 걸고 일을 진행시켰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즐거웠다. 수요일 저녁, 준우는 이번 주말에 유나의 집으로 이사할 그의 물건을 포장하고 있다는 가벼운 발표를 문자로 보냈다. 토론도, 확인도 없이 그냥 마치 세탁소 물건을 찾아왔다고 말하는 것처럼 사실적인 메시지였다. 그 뻔뻔함은 정말 인상적이었지만 또한 약간의 재미를 시작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주었다. 화를 내거나 그와 논쟁하는 대신 나는 좋아요, 자기, 칫솔 챙기는 것 잊지 마세요. 함께 집을 꾸미는 동안 유나가 당신의 위생 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라고 대답했다. 그 수동적 공격적인 달콤함은 완벽한 요리사의 키스였다. 그는 10분 내에 나의 응답에 분명히 혼란스러워하며 전화했다. 그가 내가 왜 비꼬는지 물었을 때 나는 전혀 비꼬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나는 그저 그의 여자친구와의 새로운 거주 형태에 지지적이었다. 내가 지지적이라고 말한 방식은 내가 그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지만 그는 그것을 꼬집어 말할 수 없었다. 그 전화는 정말 재미있었다. 준우는 계속해서 경계와 신뢰에 대한 논쟁을 유도하려고 했지만 나는 그저 명백하게 비꼬지만 기술적으로는 지지적인 이런 달콤하고 예심 많은 댓글로 대답했다. 그가 자신의 결정이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할 때마다 나는 물론이죠. 그건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유나는 정말 그런 배려 깊은 룸메이트가 있어서 감사할 거예요. 와 같은 말을 했다. 통화 끝에
그는 내가 그가 기대하던 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 분명히 좌절했다. 그는 실제로 내가 그의 결정에 대해 더 화를 내지 않는 이유를 직접 물었고, 나는 내가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 우리 관계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가 세부 사항을 물었을 때 나는 내 계획을 알아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혼란은 정말 맛있었다. 그는 내가 그에게 유나와 함께 살지 말아달라고 애원할 것으로 예상했지. 내 자신의 계획에 대한 수수께끼 같은 댓글을 만들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목요일 아침. 나는 마치 내가 다른 여자와 이사하는 물류에 관심이 있을 것처럼 그의 포장 진행 상황을 문서화하는 그의 문자들의 홍수에 일어났다. 그는 상자들의 사진을 보내고 심지어 내가 그의 차를 싣는 것을 도와주고 싶은지 물었다. 그 망상의 수준은 정말 숨이 막혔다. 하지만 메시지를 무시하는 대신 나는 그것들로 약간의 재미를 보기로 결정했다. 나는 점점 더 터무니없는 댓글과 함께 각 사진에 응답했다. 그가 그의 옷이 포장된 사진을 보냈을 때 나는 유나와의 저녁 데이트를 위한 멋진 옷을 잊지 마세요 라고 썼다. 그가 세면도구 상자를 보여주었을 때 나는 콘돔 잊지 마세요. 그런 늦은 밤 영화 세션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라고 말했다. 그가 내가 진지한지 아니면 그를 조롱하는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사실은 더 좋게 만들었다. 그는 내가 무슨 뜻인지 묻는 혼란스러운 응답들을 계속 보냈고 나는 마치 왜 그가 혼란스러운지 모르는 것처럼 무고한 이모지들을 보냈다. 목요일 오후, 나는 내 계획의 두 번째 단계를 실행했다. 준우가 우리의 실내 논쟁 동안 내 얼굴에 던졌던 내 전 남자친구 태연을 기억하나? 나는 이제 그가 이성 친구에 관해서는 자신의 적수를 만날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다. 나는 태연에게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눌 의향이 있는지 문자를 보냈고 그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열정적이었다. 우리가 만났을 때 나는 그에게 준우와 유나의 거주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고 태연의 반응은 내가 바랐던 모든 것이었다. 그는 충격을 받았고 어떤 남자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 좋아진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준우의 이사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는 문자가 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태연에게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고 우리 둘 다 전체 상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웃기 시작했다. 태연은 준우가 정말로 다른 여자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플레이별 업데이트를 내게 보내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내 남자친구라면 그는 어떤 랜덤한 여자친구가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느끼게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그때 나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나는 태연에게 그가 준우에게 내 자신만의 작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도울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태연은 즉시 동참했고 그래서 우리는 커피숍에서 함께 셀카를 찍고 실제로 경계를 존중하는 방법을 아는 오래된 친구들과 이야기 중이라는 캡션과 함께 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다. 20분 내에 내 전화는 준우의 전화나로 울렸다. 내가 받았을 때 그는 즉시 내가 누구와 있는지 왜 수수께끼 같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리는지 물었다. 나는 그저 태연과 이야기하고 있었고 우리가 정말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질투심은 즉각적이고 분명했다. 그는 왜 내가 내 전 남자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이 모든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태연이 내 현재 관계 상황에 대해 몇 가지 관점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말했을 때 준우의 목소리에는 공황 상태가 감돌았다. 나는 완전히 차분하게 있었고 그가 새로운 거주 환경을 탐색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오래된 친구들과 다시 연결하는 것을 탐색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나는 전화기 너머로 그의 뇌가 단락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금요일 아침, 준우는 그가 공식적으로 유나의 집으로 이사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전화했지만 그의 어조는 이전보다 훨씬 덜 쾌활했다. 그는 내 하루 계획과
내가 다시 태연을 만날 것인지에 대해 계속 물었다. 내가 태연과 나중에 저녁을 먹을 수도 있다고 말했을 때 전화상의 침묵은 정말 황금 같았다. 그의 평소 우정에서의 신뢰에 대한 자신감 있는 강의 대신 준우는 왜 내가 내 전 남자친구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를 느끼는지 묻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이성 친구는 완전히 정상이며 그것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저 불안할 뿐이라고 몇 주 동안 말해왔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는 내 태연과의 상황이 그의 유나와의 상황과 다른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가 제시한 모든 이유는 그저 그의 위선을 강조했다. 내가 가짜 순진함으로 그것을 지적했을 때 그는 더 당황했다. 그날 저녁, 태연과 나는 정말로 저녁 식사를 했고 나는 그것을 철저히 문서화했다. 우리는 음식 사진, 식당에서의 셀카를 찍었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가 당신을 특별하게 느끼게 하는 방법을 정말로 아는 경우 라는 캡션과 함께 우리가 디저트를 공유하는 스토리도 올렸다. 내 전화는 즉시 준우의 문자로 진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그날 밤 나중에야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마침내 그에게 전화했을 때 그는 즉시 태연과의 저녁에 대해 나를 신문하기 시작했다. 나는 우리가 가장 놀라운 시간을 보냈고 나에게 실제로 경청하고 내 감정에 신경 쓰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상쾌한지 말했다. 나는 태연이 내 관계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고 준우가 나를 어떻게 대우해 왔는지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준우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공황 상태는 정말 맛있었다. 그는 태연이 아마도 나를 조작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는 다시 함께하고 싶어 하고 내가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볼 수 없다면 순진하다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그가 몇 주 동안 사람들을 신뢰하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나에게 강의해 왔을 때 갑자기 다른 남자의 동기에 대해 그렇게 걱정하는 것이 흥미롭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자신의 거주 상황이 그렇게 무고한 것일 때 갑자기 내 우정에 대해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물었다. 토요일. 나는 정말로 열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태연과 나는 하루를 함께 보냈다. 우리는 파머스 마켓에 갔고 도심을 걸었고 그냥 이 정말 자연스럽고 쉬운 시간을 보냈다. 나는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해 보이는지 보여주기 위해 소셜미디어의 모든 것을 문서화했다. 한편 준우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는지 계속 문자를 보냈다. 내가 마침내 그날 저녁에 응답했을 때 나는 하루를 너무 즐겁게 보내서 내 전화를 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날 밤 준우가 전화했을 때 그는 분명히 동요하고 있었다. 그는 태연과의 내 행동이 부적절하고 우리 관계에 무례하다고 강의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그가 한 주 동안 다른 여자와 함께 살았을 때 갑자기 관계 경계에 대해 그렇게 걱정하게 된 것이 흥미롭다고 말했다. 그가 차이를 설명하려고 했을 때 나는 그를 차단하고 태연이 내가 관계에서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몇 가지 진짜 관점을 얻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일요일 아침, 나는 유나와 준우의 가정적인 일상을 보여주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깨어났다. 함께 아침 식사를 만들고 옷장을 정리하고 소파에서 함께 껴안고 하지만 화를 내는 대신 나는 그것들을 스크린샷해서 웃는 이모지와 함께 태연에게 보냈다. 태연과 나는 일요일도 함께 보냈다. 그리고 솔직히 다른 여자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대신 실제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놀라운 느낌이었다. 우리는 이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운 케미스트리를 가지고 있었고 나는 처음부터 그에게 그렇게 끌렸던 이유를 기억하기 시작했다. 준우가 일요일 밤에 전화했을 때 그가 필사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나와 태연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했고 나는 태연이 내가 실제로 누군가의 실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준우의 목소리가 바뀌는 방식은 내가 바라던 모든 것이었다. 그의 모든 자신감과 뽐내는 것이 그냥 사라졌고 그는 그의 거주 배치에 대해 물러나기 시작했고
아마도 우리가 몇 가지 타협점을 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그렇게 쉽게 놓아주기엔 너무 재미있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정말로 관계에서 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왔고, 태연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로 눈을 뜨게 했다고 말했다. 그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물었을 때, 나는 태연이 나를 실제로 존중하고 가치 있게 느끼게 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나는 대조가 정말로 꽤 뚜렷하다고 말했다. 준우는 그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그가 마침내 그의 작은 조작 게임이 완전히 역효과를 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에게 모든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고 내가 우리의 미래를 논의할 준비가 되면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월요일이고 내 전화는 준우로부터 점점 더 필사적인 메시지로 계속 울리고 있다. 그는 내가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과 태연과의 우정에 대해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준우가 내 경계를 시험하고 그가 얼마나 많이 해나갈 수 있는지 보고 싶었다면 글쎄.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게임을 훨씬 더 잘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그들의 여자친구를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두 명이 조작해서 놀 수 있고 내가 명백히 훨씬 더 잘한다는 것을 발견하려고 한다. 내일의 업데이트를 기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 대화가 절대적으로 대단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포일러 알림. 용서를 구할 사람은 내가 아닐 것이다. 마지막 업데이트. 여러분, 나 죽을 것 같아요.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문자 그대로 웃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준우가 페이스타임에서 가장 대단한 멘붕을 경험했고 나는 그것을 모두 영상으로 담았어요. 이 남자는 정말로 그가 나를 조작할 수 있고 내가 그냥 거기 앉아서 그것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래서 그가 나와 태연에 대해 일주일 내내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을 지켜본 후에 나는 결국 그랜드 피날레를 위한 시간이라고 결정했다. 그는 나에게 경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 가엾은 문자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것은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듣기에는 정말 풍부한 이야기였다. 우리가 페이스타임으로 통화했을 때 그는 유나의 집에서 위세를 부리며 있었다. 나는 그의 뒤에 있는 벽에 그녀의 바보 같은 동기부여 인형구들과 그가 아마도 사게 만든 몇몇 멋진 양초들을 볼 수 있었다. 그는 태연과의 내 우정이 부적절하다고 내게 강의하기 시작했다. 이 바보는 문자 그대로 어떤 여자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적절한 행동에 대해 나에게 말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여기서 좋은 점이 있어요. 나는 태연과 지난주 내내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떨어질 수 없었고, 솔직히. 실제로 나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믿을 수 없게 좋아요. 게다가, 기다려봐요. 우리는 방금 다음 주에 이탈리아 여행을 예약했어요. 태연은 어제 나를 티켓으로 놀래켰고 나는 문자 그대로 벽에서 튀어오를 정도로 흥분하고 있어요. 로마행 1등석 티켓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미 포도원이 내려다 보이는 개인 발코니가 있는 토스카나에 있는 이 놀라운 호텔을 예약했어요. 그래서 준우가 그의 평소 조작 연설을 시작했을 때 나는 그냥 웃으며 태연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가 실제로 여성을 대하고 그녀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준우의 얼굴이 즉시 붉어지기 시작했고 나는 그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비참하게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나는 그의 친구들이 배경에서 듣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는 청중이 나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나는 더 대담해졌고 태연이 오늘 아침에 침대에 커피를 가져다 주었고 우리가 서로의 회사를 즐기면서 주말 내내 보냈다고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준우가 몸부림치는 방식은 아름다웠어요. 그는 자신의 상황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려고 계속 시도했지만
그는 자신을 더 깊은 구멍에 빠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바로 물었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나와 분명히 듣고 있는 당신의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세요. 그때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내가 악의적이고 미쳤다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의 모든 멋진 조작 전술은 창 밖으로 나가버렸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정확히 그가 정말로 누구인지 보여주었어요. 나는 배경에서 누군가가 친구, 진정해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더 좋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최고의 부분은 내가 이탈리아에 대해 그에게 말했을 때였어요. 나는 태연이 나를 이 놀라운 여행으로 놀라게 했고 우리는 로마와 베니스를 탐험하면서 일주일 내내 함께 보낼 것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1등석 비행기 티켓과 5성급 호텔을 언급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를 얼마나 괴롭힐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준우는 마치 토할 것처럼 보였고 나는 배경에서 유나가 숨을 들이마시는 것을 맹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로 결정타를 날렸어요. 나는 그에게 그가 유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기는 동안 아마도 즐겨야 한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단 그녀가 실제 남자친구를 찾으면 그는 정확히 어디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나는 그것을 너무 달콤하게 말했어요. 듣고 있어요. 준우, 자기야. 당신은 지금 단지 유나의 편리한 도움이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녀가 실제로 데이트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찾으면 당신은 어제의 쓰레기보다 더 빨리 쫓겨날 거예요. 비록 그녀는 당신이 그녀의 세탁물을 하거나 컴퓨터를 고치거나 그녀가 필요로 하는 다른 무료 노동을 하기 위해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지만요. 그 후에 따라온 침묵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의 친구들은 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유나가 모든 말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배경에 이 어색한 긴장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누군가가 맙소사라고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정말로 내 하루를 만들었어요. 나는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질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당신은 정말로 당신 자신이 그녀의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은 더 그녀의 개인 비서 같아요. 그것도 월세를 내는. 그녀는 더 나은 사람이 올 때까지 당신을 대리인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당신은 기본적으로 혜택이 있는 매우 비싼 현관 매트예요. 준우는 화가 났지만 그는 정말로 그것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깊은 내면에서 그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유나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녀는 그가 고귀하다고 확신하는 어떤 남자로부터 월세와 집안일을 무료로 도움받고 있어요. 내기하건대 그가 그녀의 옷장을 정리하고 있는 동안 그녀는 이미 데이팅 앱에서 스와이프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로 칼을 비틀기로 결정하고 말했어요. 그녀가 새로운 남자를 집에 데려오고 갑자기 당신의 우정이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기 전에 2개월을 줄게요. 당신이 그녀가 당신을 쫓아낼 때 필요할 보증금을 위해 저축하고 있기를 바래요. 그때 그가 그의 가장 큰 실수를 했어요. 그는 자신을 이기거나 사라져. 내가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어요. 진정하거나 우리는 끝이에요. 라고 소리쳤어요. 나는 문자 그대로 웃기 시작했어요. 카메라에서 실제로 킥킥거렸어요. 나는 말했어요. 준우, 자기야.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당신은 다른 여자와 함께 이사했고 나는 실제로 내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로 옮겨갔어요. 여기에는 마지막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난 이미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그의 눈에서 나오는 공포는 모든 것이었어요. 그는 즉시 물러나기 시작했고 그것을 의미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이미 이 대화에 지쳤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나는 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바쁘게 유나의 생활 도우미가 되어 있는 동안 태연과 나는 토스카나에서 와인을 마실 거예요. 당신의 옷장을 정리하고 그녀의 이케아 가구를 조립하거나 현관 매트 룸메이트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재미있게 해요. 그녀는 심지어 당신이 그녀가
실제 남자들과 데이트할 때 그녀의 지갑을 들고 있게 할지도 몰라요. 이 시점에서 그의 친구들은 확실히 웃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여러 사람들이 그들의 반응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나의 목소리가 카메라 밖에서 정말 짜증나게 들려왔고 나는 그녀가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다음 나는 그가 여전히 말을 더듬고 그의 친구들을 웃음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동안 전화를 끊었어요. 내 전화는 즉시 랜덤한 번호들로부터 온 문자로 폭발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준우가 나에게 연락하려고 모든 사람의 전화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 필사적인 모습은 정말 가엾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의 전화로 16개 정도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실수했다고 인정하고 그와 이야기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유나가 나에게 인스타그램으로 다시 메시지를 보내는 뻔뻔함을 보였어요. 페이스타임 통화 중 내 행동이 창피했다고, 기계를 키워야 한다고 말하면서요. 내 전 남자친구를 ATM기와 집수리공으로 사용하는 이 여자가 나에게 창피스러운 행동에 대해 강의하고 싶어 했어요. 나는 그녀의 메시지를 스크린샷하고 당신의 전 남자친구의 슈가마마가 당신에게 관계 조언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라는 글과 함께 내 스토리에 올렸어요. 그리고 내 친구들은 댓글에서 절대적으로 열광했어요. 미라는 웃는 이모지로 댓글을 달았고 그녀는 정말로 거기서 뭔가를 했다고 생각했어 라고 말했어요. 내 사촌 안나는 이 여자의 뻔뻔함이라고 댓글을 달았고 그것은 나를 웃게 만들었어요. 태연은 전체 상황이 웃긴다고 생각해요. 그는 내가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준우가 정말로 나를 쓰레기처럼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을 믿을 수 없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저녁 내내 우리의 이탈리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고 솔직히 지금 인생이 너무 좋아요. 그는 내게 호텔 레스토랑 사진을 보여주었고 분명히 그들은 우리가 언덕 위로 일몰을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옥상 테라스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친구들을 통해 준우가 내가 그를 조작했고 내가 미쳤고 악의적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한다는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남자가 다른 여자와 함께 이사하고 그녀의 침대에서 내게 셀카를 보냈는데 어떻게든 내가 조작자라고요? 그 수학은 맞지 않아요.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를 잃는 것에 대해 화가 나지 않다는 것이에요. 나는 안심했어요. 그가 자신의 진정한 색깔을 보여주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나를 여자친구가 그들에게 제공되는 어떤 부스럭이라도 받아들이는 동안 다른 여성들과 집을 꾸미고 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서 구했어요. 내일 우리는 우리 여행을 위해 쇼핑하러 갈 거예요. 그리고 그는 로마에서의 멋진 저녁 식사를 위한 새 드레스를 사주고 싶어 해요. 나는 진정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뭔가에 대해 흥분한 적이 언제인지 기억할 수 없어요. 당신을 테스트하고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다루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들과 논쟁조차 하지 마세요. 그냥 더 나은 사람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그들이 당신을 위해 울고 있지 않을 때 그들이 미쳐가는 것을 지켜보세요. 준우는 정말로 그가 자신의 작은 게임을 하면서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가 유나의 심부름꾼과 현장 유지 관리인이 되느라 바쁜 동안 나는 여기서 실제로 나를 여왕처럼 대하고 유럽으로의 깜짝 여행을 예약하는 실제 남자를 확보하고 있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사진을 올리는 것이 기다려져요. 그 바보가 아마도 유나의 새 서랍장을 조립하거나 뭔가 똑같이 비참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말이에요. 잘 사는 것이 정말로 최고의 복수예요.